이번 첫 주는 안전한 부동산 계약 노하우 알려드릴 저는 인천 시민교수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책을 2권 냈고 또 신문이나 이런 곳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 시민교수 부티인이라는 채널인데요. 지금 63,000명 조금 넘었고요. 제가 4주간 과정으로 저희 수강생분들,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은 연배에 상관없이 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 제자분들 한 20분은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티인, 네, 뷰티인 이런 거 다른 거 치시면 안 돼요. 네, 부티인이고요. 제 얼굴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부동산 관련 일반 상식들,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하는 방법들, 그리고 안전한 계약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책은 이렇게 2권을 낼 수 있었고요. 이게 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뭐 평범한 동네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사장님, 소장님, 뭐 중개사님, 어디 뭐 무슨 좋은 집 있어요? 매물 있어요? 묻는. 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되게 활동 반경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청도 한번 받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임장 패밀리라는 법인으로 별도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예요. 네. 자, 오늘 강의 목표만 2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1주차 강의 목표는 돈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을 제때 못 받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피하자예요. 피하자. 사실 사기꾼이 맘 놓고,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사기치면 다 걸려들 겁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같은 거 엄청나게 오죠.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원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약과더라고요. 최근 이런 지능 사기 수법 중에는 인터넷으로 홍시를 판다고. 네, 홍시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 제철이고. 홍시를 판다고 딱 주문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쪽 사기범들이 우리나라 실제의 그 감 농사 짓는, 네, 농장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도용해서 돈만 받고 그 농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네, 그런 사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항상 사기꾼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게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엄청 해요. 연구를 엄청 해서 정말 다양한 수법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최소한 내 소중한 돈을 잃는 것, 돈을 제때 못 받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네. 돈을 잃고 제때 못 받으면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죠. 근데 돈을 안 주는 사람, 돈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가해자긴 한데 다 사기꾼은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전세 사기 유형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삿날에 내가 어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이사를 막 들어가려고 해요. 이삿짐 싸서 왔어요. 근데 웬걸? 나보다 먼저 내가 계약한 301호에 이사를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주인이 2번 계약한 거죠. 실제 있는 사례예요. 집주인이 나 301호 진짜 집주인이에요. 301호 집주인인데 같은 집을 3번까지 다른 임차인한테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이걸 되게 막는 방법이 있을까? 네, 맨날 내가 그 집에 가서 이걸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다면 확정 일자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받는 법.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 2억에 라는 계약서 쓰고 들어갔습니다. 집주인한테 보증금 2억 다 주고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한 2, 3개월 있다가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왜 월세 안 줘? 저는 전세로 계약하고 들어갔거든요. 월세를 왜 안 주냐고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집주인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보통 공인중개사나 또는 다른 지인, 뭐 집주인의 뭐 사촌이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껴서 피해자인 저하고는 전세 계약을 했고요. 제 2억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3천만 원만 준 겁니다. 집주인하고는
집주인한테 월세 계약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월세를 대신 주다가 날른 거죠. 네. 저는 2억을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모든 계약은 집주인하고 해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한 10년 차 정도, 10년 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만 썼더라도 한 3천 건을 썼겠죠. 근데 간혹, 나 집주인 아는데, 네. 집주인이 내 남편인데, 집주인이 내 와이프인데, 처형인데, 처제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불법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대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집주인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등기부상 소유주, 네, 등기부상 소유주를 해야 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좌를 집주인의 계좌로 넣어야 됩니다. 그 계좌는 반드시 여기 등기부상 소유주의 계좌. 등기부 예전에 이제 집문서, 땅문서라고 불렸고요. 요즘은 등기사항 첨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나와 있는 사람의 계좌로 보내야지, 내가 계약했는데 나 뭐 처형이네, 장모네 다 필요 없어요. 네, 무조건. 그럼 부인이라고 부인 계좌. 네, 그게 약간 애매한데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디서 뵀지 않았나요? 그쵸? 네네. 네네. 네. 어디서 뵀다가? 네. 네. 네네.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네. 아내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아내가 남편의,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아내한테 제가 오늘, 여보, 나 어디 가서 뭐 좀 대신 사다 줘. 다이소에 사다 줘. 이런 거 흔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내가 펜을 사다 달라고 했을 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집을 계약할 권한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아내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남편이 허락한 거냐, 남편한테 대리권을 받았냐라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그게 정당한 권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통은 서류, 네, 위임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 이거 남편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러더라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건물주가 남편입니다. 바빠요. 아내가 와서 이제 계약해요. 공인중개사가 이때 더 문제예요. 이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주 아내분하고 한 10년 정도 일을 해왔거든요. 늘 일해왔대요. 우리 늘 이렇게 해왔어. 늘 이렇게 해왔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맞겠죠? 탈이 안 나는 것도 맞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이혼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주랑 뭐 10년 동안 알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전화로라도 확인해야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조금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집주인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주인이 옵니다. 건물주가. 네. 그리고 등기부상 어디에도 보니까 예전에 집주인 소유주 누구누구 해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신분증도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런데 신탁이라는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조금 큰 규모의 건물, 한 10억짜리, 15억짜리 이상 올릴 때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신탁 등기란 걸 합니다. 이러면 뭐 은행 쪽 그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보통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주가 오더라도 신탁 등기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그 건물주는 집주인이 아닌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탁 등기라고 써 있으면 등기부 등본 말고 신탁 원부라는 걸 따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거다라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세 사기 유형 보면 사기꾼들 가장 많은 집의 유형이 빌라랑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막 100억 가진 사람들한테 사기는 안 치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유형이었고요. 보통 1억, 2억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당했던 유형이고, 특히 신혼부부들 한 2억 정도 모아서 새 집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실제로 되게 무서운 전단지, 길거리에 붙어 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가 크게 나와 있어서 제가 뭐 이분이 사기꾼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가렸지만 이렇게 보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신축 빌라 실입주금 300만 원. 네,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데가 있어요. 아무튼 특정 지역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빌라예요. 근데 저 집이 작은 집이 아니라 방 3, 화장실 둘, 34평, 30평 막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게 돼 있는데 실입주금 3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내 돈 300만 원, 500만 원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막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밑에 또 있죠. 고정금리 2% 대출 가능. 요즘 금리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네, 대출금리. 네, 맞습니다. 제가 손가락 4개 펴고 있죠? 네, 4%, 5% 조금 안 되는데 대출금리 막 2%, 1%라고 해요. 또 밑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 신용불량자, 외국인 특별 상담. 신용불량이면 절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이런 유형은 보통 다 신축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될 수 있어요. 건축주, 그리고 중간에 어떤 브로커들, 이거를 부동산 은어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업자들, 그리고 법무사, 그리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람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도 껴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간단해요. 2억 신축 빌라 3억짜리를, 그러니까 원래 원가는 3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기는 5억짜리 집이야 라고 서류상으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법무사 막 이런 분들 3억짜리 집인데 5억짜리 집이야 라고 뻥튀기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전세를 4억에 놓습니다. 4억에. 네. 그럼 되죠. 5억짜리 집으로 평가받았으니까 전세 한 4억, 3억 5천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한 90% 이상 해주는 겁니다. 네. 집의 평가 금액은 5억으로 돼 있으니까.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중간에 원래 3억짜리 집이었으니까 뭐 전세로 한 4억에 들어온다고 하면 1억이 남는 거잖아요. 1억 다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져요.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는 바지사장도 한 명 세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행 막 계획했던 사람들 빼고 이제 바지사장 대신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뒤처리를 당할 수 있는 사람 바지사장도 세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전세로 들어가면 4억짜리 전세 들어갔잖아요. 3억 9천 뭐 하여튼 3억 얼마 대출 받아서 나중에 내가 나가고자 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통 내가 나갈 때 전세금을 받으려면 첫 번째, 집주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나가쇼라고 하던가. 그런데 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보증금으로 전에 살던 사람한테 내주게 됩니다. 여기 4억의 전세 맨 처음에 쉽게 말하면 막말로 호구 잡혀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좀 몇 년 지나면 시세가 조금 안정화되거든요. 4억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소송이나 뭔가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날랐고 바지사장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그냥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 유형이었고요. 이때 여기에 거의 한 90% 이상 이 신축 빌라 전세 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옵션 제공, 냉장고, 세탁기, 어떤 데는 막 노트북 같은 것도 준다고 하고 이것만 봐도 한 2, 3천만 원 되거든요. 휘둥그레지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4억을 다 고스란히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거 보이면 내가 안 하더라도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꼭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었고요.
또 하나, 지난해랑 지지난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계좌를 등기부상 소유주의 계좌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진짜 등기부상 소유주의 이름하고 똑같은 계좌로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등기부도 확인하고 계좌번호도 다 확인했거든요. 집주인의 이름이 개두식입니다. 개두식. 계좌 이름도 개두식이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왜? 어떻게? 알고 보니까 계좌의 통장의 개두식은 모임 이름의 약자였어요. 네. 뭐, 계양구 2시에 식사합시다. 해서 개두식 뭐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있는 사기였습니다. 그 사기들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요즘 집 많이 구하거든요.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소액 사건이긴 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냥 뭐 계좌번호 나오고 등기부상 나오니까 다 되겠거니 했는데 신분증이나 이름 확인 절차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집을 구할 때 요즘은 직거래 많이 하세요. 네, 직거래 많이 하세요. 뭐 피터팬이라는 데도 있고 특히 당근이 부동산을 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개 보수 아끼기 위해서. 근데 직거래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이용해서 하세요. 네. 공인중개사분들 중에도 사기꾼 있겠죠? 의사 중에도 의료사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변호사 중에도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경찰 중에도 무슨 막 폭행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의해서 뭐 그런 관련 범죄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하냐라고 묻기 전에 나 공인중개사들 나 되게 믿음직스러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내 100억, 1000억 재산 다 맡길 수 있어. 공인중개사 약간 미심쩍어. 네. 그렇죠. 네,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했을 때 장점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직 공인중개사 하려면 공제증서 보험이란 걸 들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내 재산상의 중개 과정에서 내 재산상의 손해, 피해를 입는다면 그 공제증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나한테 먼저 줘요. 네. 그 회사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청구를 합니다. 최소한의 비빌 때는 있다는 거죠. 네, 비빌 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를 또 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부분 좀 확인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아니면 시간도 좀 없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런 원룸 아까 제가 당근마켓 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중개보수가 아마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풀로 받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것 안 주려다가 좀 더 이제 큰 손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 2가지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그에서는 안심전세 앱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하는 임차인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매 시세나 전세가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뭐 조금 위험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알람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내가 그 집에 전세 월세를 살고 있을 때 등기상 어떤 변화가 있다면 알려줘요. 이 얘기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더 무서운 거 압류, 네, 가압류 이런 것들이 걸렸다거나. 그래서 안심전세 앱 임차인 이 어플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골치 아픈 얘기들이 끝났어요. 제가 세입자인데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반려견을 키우면 저희 집 강아지 이름 마루거든요. 네, 유기견으로 입양을 했는데 검은색 푸들인데 엄청 얌전해요. 네, 짖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마루를 몰래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워도 된다. 집주인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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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키워도 된다, 키워도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키워도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전세 월세를 사는 건 그 집의 사용권을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키워도 됩니다. 근데 키우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특약에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집주인이야. 집주인이라면 나 우리 집에 반려동물 들어와서 막 쉬하고 막 이런 거 스크래치 나고 냄새 나고 싫어. 그러면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넣으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로서는 그냥 아무 말 않고 하는 게 좋고, 내가 집주인 임대인이라면 특약을 넣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이번 시즌간에 되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계약이란 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 세입자가 하는 건데, 언제고 내가 집주인도 될 수 있고 세입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인 나도 그걸 알아야 나한테 조금 유리하게 계약을 하던, 또는 내가 몰라서 당하지 않던. 네.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것, 피해자는 대부분 다 세입자긴 하지만 임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말씀 다시 드리면 특약의 금지. 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런 금지건 아니건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키우건 애초부터 양해를 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강아지나 뭐 반려견, 반려묘 때문에 집에 상처가 입힌다. 그러면 무조건 다 물어주셔야 돼요.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 전세, 월세 놓고 있는데 우리 집 공실이라 잘 안 나가. 네. 이런 분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능한 집이라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 그쵸. 반려동물이 막 몇백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근데 보통의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를 꺼려해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되게 사정하면서 좀 눈치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분들 중에 공실이 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을 때 막 1000세대면 전세가 한 300세대 나옵니다. 네. 그럴 때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 반려동물 가능하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집 내놓으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신 나갈 때 집에 상처가 났다거나 특히 생각 못하는 게 오염, 악취, 냄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나갈 때 당신도 입주 청소를 해놓고 나가라 라는 식으로 하면은 집도 좀 빨리 나가고 나한테 재산상 큰 피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우리 실제 실전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이다. 집 보러 갈 때 윗집도 꼭 가봐라 라고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집 사기 전에 윗집 현관에 퀵보드, 자전거 2개 이상이면 피하는 게 팁이다. 네. 이런 집은 아이들이, 네. 현직 경찰이 이런 팁도 알려주셨어요. 어떤 동네, 모르는 동네에 집 구하러 갔을 때 파출소, 지구대를 들어가 봐라. 젊은 경찰들이 여러 명 있고 화장실 물어봤을 때 귀찮다는 듯 대답해주면 거기는 치안이 안 좋은 동네. 근데 좀 나이 많은 50대 이상의 경찰분이 한가롭게 있고 순찰차도 한 대밖에 없다면 좀 치안이 괜찮은 동네라는 팁도 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반려견 특약을 넣었을 때 특약을 넣었는데 키웠을 경우에 악취 청소와 유축 청소와 그 스크래치를 그걸 뭐 하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특약을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스크래치나 그런 거는 그 임차인께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약을 했을 때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웠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약을 만약에 금지 특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걸렸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세입자가 말 안 하고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그 아파트에서 뭐 누굴 물었나?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뭐를 했나 해서 집주인한테까지 그게 연락이 갔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그 집에 피해가 심하다면 즉시 계약 해지를 하고 내쫓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일 좋은 점은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네. 물론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긴 하지만, 네. 너 계약갱신 이제 안 해. 당신 2년 살았으니 나가. 라고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전세 2 플러스 2 그게 맞습니다. 네네. 100%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네. 네. 아까 위임장 말씀하셨잖아요.
집주인 확인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못 온다고 해서 위임장이 왔는데 그걸 위임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이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그냥 맡겨놓고 쓰더라고요. 그 관리해주는 네네. 네네. 네.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네. 제일 좋은 건 실제 그 소유주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 이제 영상통화도 되니까, 네. 그 정도 하면은 그렇게 뭐 거부하거나 막 되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임장이라는 거는 사실 서류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위임 대리라는 거는 법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말로 위임해도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볼펜 좀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만 계약 관계에선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에 원래 소유주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소유주가 직접 떼서 첨부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통 갖춰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쭉 맡겨놓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동호수에 대한 위임이 된 건지랑 유형, 거래 유형. 그러니까 아까 전세, 월세 이런 사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한테는 전세금 받고 법인한테는 월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에 제일 좋은 건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누구한테 어디에 몇 호에 어떤 계약을 위임한다. 네, 디테일하게 그리고 최근 날짜로 써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거기에 더 좋은 건 금액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세 3억, 전세 2억, 월세 1000에 80. 왜냐면 돌다리도 이제 계속 두들기면서 가야 되고 이게 저희가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1000만 원, 뭐 500만 원, 몇 억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된다. 10년간 제가 지금 계속 공인중개사로 있으면서 계약을 뭐 하루에 한 건씩 했다. 그러면 3,000건이 넘었겠죠. 네. 하루에 적어도 손님 3명씩은 만났을 겁니다. 네, 하루에 못해도 평균적으로. 그럼 한 10,000명은 만났겠죠. 제가 전세 월세 계약을 해드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전화가 안 오는 게 좋아요. 계약하고도 잔금일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좋고 잔금 이후에 전화 오면 덜컥 겁납니다. 왜? 대부분은 다 집주인이 뭐 잘못했네, 세입자가 뭐 잘못했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 중개사들한테 중재를 요청하는 거죠. 또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편도 들 수 없어서 상당히 이제 그 원칙적인 얘기들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경험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얼마 때문에 싸울까요? 돈 얼마 때문에 싸울까요? 1,000만 원? 1억? 네. 네. 50만 원. 네. 그쵸? 맞아요. 네. 10만 원. 네. 100만 원. 3,000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3,000원 때문에. 3,000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어요. 3,000원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형광등. 네. 형광등 갈아달라고. 그럼 집주인은 그거 내가 왜 가냐.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서 살다가 형광등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입자는 갈아달라고 그러고 집주인은 그거 내가 왜 가냐. 네. 형광등이 나갔을 때 누가 갈아야 될까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집주인이다. 한 3, 4개월 있다 나갔다고 할게요. 집주인이 갈아줘야 된다. 네. 월세하고 전세하고 다르다. 네. 아니면 무조건 세입자가 갈아야 된다. 네. 네. 대부분 다 세입자고 아니면 월세냐 전세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쵸? 네. 이미 우리끼리도 이거 싸워놨어, 이제. 누가 알아? 이거 LED고. 네, 그쵸? 백열등이고. 네, 이미 난리 났어. 과연 누가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그쵸? 네. 당신은 갈아줘야 네. 맞고 네. 이미 입주가 끝나고 네. 이제 세입자가 네. 와야 돼요. 네.
네. 여기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제가 X표 붙여놨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월세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 전세는 세입자가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다 해주셨던 말씀 있죠?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정답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인가를 먼저 따져야 되고요. 내가 이사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됩니다. 네, LED인지 백열등인지는 안 따져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법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해서 민법 623조에 임대인은 이 집을 잘 쓰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현상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법에 아주 큰 틀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는 재판, 소송, 판례로 정해집니다. 3,000원 때문에 경찰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까이 이제 오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때 한 30분 거리 있었거든요. 싸우다가도 안 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왜 우리 사무실에 싸운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서, 저는 왜 갑자기 막 죄인처럼 뭔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3,000원 때문에 싸우다가 경찰까지 불러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가는 날 임대인은 되게 점잖은 분이었는데 임차인분은 조금 이제 와일드한 분이셨습니다. 나가면서 뭔가 기분이 상해서 그때 무슨 그 가스렌지에 이 돌리는 거 있죠? 이거를 고쳐달라 그러는데 안 고쳐줬다 해서 일부러 거기를 불로 지지고 나갔어요. 네. 근데 임대인이 그때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 해서 그냥 갔거든요. 가려고 보니까 그건 한 25,000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에이 네. 또는 말 못하는 사람. 형광등이 고장났어. 뭐가 고장났어. 집주인한테 뭔가 성향상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아내가 말하자고 남편한테, 아내가 저한테 그것 좀 얘기해 하면 난 아이 됐어 우리끼리 해. 아내는 저한테 화내고 난 됐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이렇게 재판, 소송, 판례에 따라서 상황별로 각각 달라지는데 오늘 이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000원짜리 때문에 경찰까지는 부를 수 있어도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뭐 3,000원 줘버리면 되지. 뭐. 그 스트레스 값만 해도 몇백만 원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이소면 임차인, 기술자면 집주인. 네. 다이소에서 쉽게 사서 갈 수 있는 건 지금 사는 사람이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다이소에서 사서 안 되면 보통은 기술자를 불러야겠죠? 100팀이 있다면 싸우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잘한 트러블들이 있다가 서로 결국은 사람 사는 거니까 맞춰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중간에 뭐 때문에 아무튼 왜 갑자기 막 그런 일 있죠. 막 들불처럼 번지는 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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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이소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 다이소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다 판다, 쿠팡 이런 데서 3,000원이면 사잖아요. 갈 수 있죠. 네. 내가 못하면 남편이나 자녀나 누구한테 시키면 됩니다. 갈 수 있으면 지금 쓰는 사람이 그냥 갈면 되는 겁니다. 기술자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 갈았는데 안 돼. 그럼 전기 계통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고장나 있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고 계속 살게 하다가 세입자가 고장냈네? 그럼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형광등이 나갔다 이런 자잘한 것들은 지금 사는 분이 책임지고 그냥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고장났다 했을 때 집을 방문해도 되나요? 그거는 세입자가 오케이 하면은 방문하셔도 되고. 고쳐주려면 네네.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세입자가 아쉽기 때문에 이제 오라고 하죠. 네. 전세금 없애더라고요. 네, 전세 월세는 상관없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아파트 뭐 집에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전세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전세는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것과는 다른 전세예요. 전세권이란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저희는 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반 정도가 지금 지나갔는데 그냥 안 쉬었다 해도 되겠죠. 네, 안 쳐도 네, 될것 같아요.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오늘 좀 꽉꽉 차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전세 사기나 계약, 부동산 계약은 재미가 없거든요. 법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실제로 좀 내용을 깊게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서 되게 어렵긴 한데 오늘 가급적이면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처음에 돈을 잃는 것, 제때 못 받는 것을 피하자 해서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되게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등기부등본, 계약 과정상의 주의점, 문자 보내는 법, 특약 쓰는 법, 공인중개사 활용하는 법, 중개보수 깎는 법 같이 되게 많은데 오늘만큼은 뭔가 막 적으려고 하셔서 너무 좋다. 근데 그냥 흘러 가서 편히 한번 듣다가 제가 대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만 나중에 기억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세입자, 특히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 줍니다. 사회적 약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10살이라 아직은 어린데 이 친구가 커서 10년 뒤에 되면은 어디 학교를 간다던가 해서 독립해서 나가겠죠. 그럼 저는 그 전에 제가 제 집을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었다가 아들 집을 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임대, 임차인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이더라도 또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더라도 알면은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요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전세 2년, 월세 2년 주면 세입자는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거고요. 또 하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2를 살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금액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불리한 것은 무효다. 누구한테 불리한 걸까요? 임차인.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죠? 제가 이 질문으로 한 1분 끌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약자기 때문에 보호해줘야죠. 불리한 것 무효다. 강행 규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불리한 건 무효다.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나 이거 2년 뒤에 팔아야 되니까 세입자 당신 2년 뒤에 계약갱신 하지 않는다라고 특약 걸고 합시다. 세입자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리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2년 끝나고 2년 그냥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백날 적고, 네, 대법관이 와서 도장을 찍어도 안 돼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 무효다. 네. 2년 살고 더 그 이유는 상관없죠. 네. 1년 계약도 2년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네. 제 강의를 전에 들어보셨나요? 네. 준비했던 내용인데, 네.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은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보통 자취방 얻을 때 오피스텔, 빌라,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1년만 계약합니다. 라고. 네. 맞습니다. 네. 특약을 넣었어도 불리한 거 다 무효고요. 우리가 자식분들 이제 집을 구할 때 또는 자취방 구할 때 월세라면 1년 계약하자고 해요. 공인중개사도 당연한 듯 얘기하고 집주인도 당연한 듯 얘기합니다. 그렇게 1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계약 조건은 똑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뭔가 계약 조건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1년으로 하더라도 2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분들 또는 누군가가 또는 나 자신이 자취집을 보통 구할 때 이걸 잘 모르시니까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재계약 2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 재계약 됐을 때 플러스 2를 이미 살았는데 계약갱신권은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제 강의 자료가 유출됐나요? 네, 다음에 할 내용들을 딱딱 집어주셔서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네, 모르는 분인데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자,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침묵처럼 서로 말을 안 하고 특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경우는 집주인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너 더 살래 말래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안 물어보고 지나갔다? 그러면 자동 연장이 되고요. 또 하나, 자동 연장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이런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없겠죠. 네. 내가 지금 2억에 살고 있는데 시세가 다 1억 5천원 내려갔어. 세입자는 그럼 반드시 얘기해야겠죠. 나 2년 더 살 건데 내려달라. 아니면 나가겠다. 집주인은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런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또 이제 내려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침묵,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턱 지나면 2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된다. 네, 묵시적 갱신은 진짜 침묵이에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자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딱 지나면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2개월 전까지 서로 얘기 안 하면 2년 더.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이 뒤에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몇 개월을 안 채우더라도요. 네, 그래서 임차인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그거랑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차인은 보통 이사하고 싶으면 어느 전에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네, 법적으로는 이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법적으로는 3개월, 네, 3개월 지나면 즉시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이때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 그럼 임차인이 되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못 돌려주면 임차인이 나가고 못 돌려주면 경매까지 걸 수 있게 돼요. 네. 안 나가고 경매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 걸 하면은 내가 안 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네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2+2년이고요. 2년 더 살겠다. 근데 이게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 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래요. 근데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2달치 월세가 연체됐을 때 중요한 건 2달치예요. 50만 원 월세라고 했을 때 언젠가 한번 다 밀려서 100만 원어치가 됐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연속이 아니라. 네. 이런 경우 있죠. 50만 원 못 냈어. 그 다음 달에 다음 달 것만 냈습니다. 또 다음 달 거 내다가 이 달에 50만 원을 또 못 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채워졌죠. 네. 이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집을 팔아야 되거나 또는 전세금이 너무 높아졌는데 이 세입자가 뻗팅겨.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주고 나가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나가면 할 수 없는데, 네. 보통 집을 팔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사비에 플러스 알파로 좀 주시는데, 그거를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세입자라면 지금 내가 전세나 월세 살 때, 뭐 월세는 뭐 그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전세 살 때 이런 요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뭔가 막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그렇게 이사를 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월세도 없어요. 아파트 기준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내가 이사를 갈 만한 집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상당한 보상 또는 임차인의 큰 잘못, 집을 다 때려부셨어. 네, 그쵸? 네. 그러면 집이 범죄 현장으로 쓰였어. 그럴 수 있죠. 네. 오피스텔 같은 거 잘못해줬는데, 뭐, 어디서는 무슨 뭐 마약을 만들었네요. 무슨 뭐 성매매를 하다가 뭐 걸렸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임차인의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 너 계약갱신 못 해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 집이니까. 네.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가 들어와 살 거야는 안 돼요. 내 소유인데. 네. 뭐 처남 뭐 이쪽 안 되겠죠? 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나와 피가 섞인 분들. 실거주의 어떤 분이 있는데 한두 달만 살고 또 올려서 또 전세를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세입자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집에 계속 살았으면 2년을 더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뭔가 거짓말 치고 내보냈어. 그래도 다른 사람을 들였네. 그러면 내가 손해봤던 2년이란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증가매이나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실제로 그거를 밝혀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네. 그걸 받아낼 때 무슨 소송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소송 같은 거 해요. 소송 같은 네. 거 하지.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워요. 내가 뭐 다른 데 이사 가면서 막 증거도 뭐 해야 되고 변호사비 몇백만 원 써야 되고 하니까 되게 어렵긴 합니다. 이것만 한번 오늘 저장해두고 가시죠. 계약갱신 시 5% 이내다. 무조건 5%가 아닙니다. 5% 이내에서 협의인데요. 중요한 건 증감이에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네.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계약갱신 시 5% 이내라 뭐 2%에 합의 봐도 되고 3%에 합의 봐도 되는데 보통은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금액에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집주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2년 사이에 주변 전셋값이 5%보다 더 올랐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주인이 하는 5% 이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제가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임대료 증감 요구는 계약하고 1년이 지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2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맨 처음에 계약하고 1년이 지나면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집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법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세요.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집주인분이 저한테 야, 법에 계약상 1년 지나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 올려줘야 돼 하면은 저는 그 법을 모르면 이거 어떡하지? 집주인이 저한테 인심 씁니다. 10% 올리려고 그랬는데 500만 원만 올려줘. 그럼 저 올려주겠죠. 모르니까. 법조항 딱 들이밀면서. 네, 알았다면 방어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내 세입자가 모르겠거니라고 해서 네. 아까 저희 집주인분이 10% 올려달라 했을 때 제가 그럴게요. 할 수도 있죠. 네. 계약이란 게 먼저니까. 네. 근데 내가 못 해주겠어.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재계약 그게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5% 이내잖아요. 네. 근데 먼저 질문처럼 만약에 6년, 8년 후에 계약을 한다 그럼 그때도 5% 이내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건 언제든 한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5년 동안 살다가 쭉 아무 말 없다가 이때 써도 돼요. 5년 지나서 한 번. 그때는 5% 이내. 네. 근데 이럴 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많이 올랐을까 좀 더 올려줘 할 수 있겠죠. 그럼 오케이 했겠죠. 그러면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새로운 계약이라는 네, 새로운 계약. 네. 저희 딱 3분만 집중하고 가겠습니다. 대항력이란 게 있는데요. 그거예요. 대항한다. 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의 세입자로서 처음에 계약 조건대로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집주인 바뀔 때마다 쫓겨나야 됐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 네. 매매, 경매, 상속 등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임차인인 저는 뭘 하면 된다? 전입신고하고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다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 오고 이거를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에서는 대항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이거는 시험 볼 때는 하는 거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네, 그냥 세트로 다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해야 최악의 경우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우리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라고 하는데요. 집문서, 땅문서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이거예요. 일정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그 집에 대한 상태, 소유자, 권리, 부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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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등기 권리증이라고 네네 따로 있고요. 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아니면 이런 분들 계실까요?
나는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부동산 계약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다 해보셨나요? 네. 좋은데요? 네. 자, 부동산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겁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공식 서류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체 뭐가 나오냐겠죠. 자, 표제부는 주소, 일반 사항, 일반 현황이 나옵니다. 뭐 쭉 무슨 뭐 콘크리트 구조 뭐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동호수만 잘 보시면 돼요. 원래 제가 지워놨거든요. 여기 동호수가 나옵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맞는지. 네. 자, 그 다음에 갑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소유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갑구의 제일 아래쪽, 제일 늦은 번호에 소유권 옆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소유자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지금 현재 주소 이런 것들 나오고 심지어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마에 샀는지도 나와요. 네. 야, 10년 전에 4억에 샀네. 그때 살 걸. 네. 항상 이 생각 들거든요. 네. 소유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 거는 이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을구라는 데는 쉽게 말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표시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 다른 권리사항들이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이거예요.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옆에 날짜가 나오고 채권 최고액 얼마 하고 채무자의 누구누구누구 근저당권자의 어떤 보통은 은행 이름 써 있습니다. 예전에 저 공인중개사 처음 준비할 때 채권자가 뭔지 채무자가 뭔지도 몰랐고 근저당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대출 받은 거더라고요. 은행에서. 네. 간단히 볼 건 여기 채권 최고액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실제 빌린 금액은 아닙니다. 한 3억 정도를 빌리면 채권 최고액이라 맞아요. 3억 6천 정도로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행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3억 빌려주고 3억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자기들은 3억 6천만 원 정도의 뭔가 너는 빚을 지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그냥 3억 그대로인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이라 이게 있어도 뭐 그렇게 되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일부러 거래를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개사라 건바이 건으로 돈을 벌잖아요. 해야지 제가 오늘 생활비를 줄 수 있고 아이 학원비를 줄 수 있는데 딱 한 번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바로 이 근저당권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네, 홍길동 개두식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안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뭐 지인이 뭘 어떻게 해서 뭘 했는데 뭐 자기가 돈을 빌린 건 아니고 뭐 아무튼 사연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세트로 저 근저당권과 뭔가 그 외에 소유권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권리들이 나중에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보통 돈 빌리면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네, 개인한테 빌리고 그 개인이 내 집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집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흔해요. 아까 저는 은행만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농협, 신용협동조합, 신협 흔하고요. 새마을금고 흔하고요. 땡땡 캐피탈도 흔합니다. 현대캐피탈.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삼성화재에서도 빌려받고 현대캐피탈을 안 빌렸어요. 삼성화재, 삼성생명에서 빌려받습니다. 그때 이자가 싸서. 그러니까 무슨 이런 보험회사에서 빌리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경우는 아니고 뭐 캐피탈, 현대캐피탈 여기도 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축은행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회사가 있다 그러면 되게 수상한 경우는 아닌데 개인 이름으로 되면 상당히 수상해서 네, 거래를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금액이 현저히 작다면 시세에 비해서 작다면 부담이 적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거는 뭐 은행이든 뭐든 금액이 적다면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겠죠. 이것만 저희 한번 적거나 사진 찍거나 오늘 이것만 한번 보고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네, 처가 앞에서 항상 신경 쓰자.
네. 등기부, 처갑, 신경쓰임. 네. 저는, 네. 장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처가가 없긴 한데, 이제 사위들은 항상 처가 앞에 가면 신경이 쓰입니다. 한 번만 따라 읽어볼까요? 그냥. 처가 앞, 신경 쓰임. 한 번 더. 처가 앞, 신경 쓰임. 바로 등기부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그냥 피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처가 앞, 신경 쓰임. 네. 처분, 가등기, 압류, 신탁, 경매, 임차권 등기에서 처가 앞, 신경 쓰임이라고 앞 글자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따봤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고 이 밑에 보면 여기 뭔가 엄청 되게 많죠. 다음 장에는 아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인 용어는 이거예요.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어쩌고 우리가 자격증 딸 거 아니잖아요. 네. 보통은 이게 과연 뭔가를 알기보다 어디에 들어가 있나를 보면 되겠죠. 뭘 보면 되냐? 맨 왼쪽에 이렇게 가처분이라고 있으면 누군가가 돈을 못 받고 떼인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보통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분 또는 가처분이라고 걸린 집은 내가 매매할 때도 조심,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되고 월세도 가급적 피하자. 여기 법원에서 이렇게 딱 친절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금지사항, 서울 동부 지방법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처분행위 금지. 네, 딱 친절하게 써놨죠. 네, 이게 보인다면 그냥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라고 하는데요. 되게 복잡해요. 가등기란 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시험에선 맞췄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네. 가등기. 네. 쉽게 말하면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데요. 뭐 몇 년, 한 2, 3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을 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록에 남는. 네, 맞아요. 여기는 다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짜만 찾으시면 쉽겠죠. 신규 아파트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 다음에 압류.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사실 집에 뭐 이런 마이크나 이런 데 빨간 딱지 붙이면 흔히 알 수 있는데 집에 빨간 딱지는 못 붙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압류. 뭐 돈을 못 내서 보통 세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왼쪽 보면 압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탁은 아까 집주인이라고 실제 집주인이 나왔는데 사실은 집주인의 권한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해서 땡땡 신탁회사 수탁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여기에 신탁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셔야 돼요.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해요. 서류로. 신탁 원부라는 걸 따로 떼서 거기에 쓰여진 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전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자, 경매. 이렇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뭐 앞에 강제 개시 결정. 뒤에 무슨 법원. 이거 다 써도 되니까 경매 요 두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뭐 있죠? 압류 있죠? 위에 가압류 있죠? 보면은 뭐 세금 같은 거 안 냈을 거예요. 안 내다 보면 너희 집 경매로 팔아서 세금 안 낸 거 우리가 보전할게 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뭔가 다 이어져 있어요. 끝판왕은 뭐다? 경매다. 주택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임차권자 보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임차권자에 주택임차권 옆에 나오는 개인의 이름은 돈을 못 받은 세입자입니다. 네,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임차권이란 거를 등기부에 딱 표시를 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이나 이런 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 경매 신청이나 뭐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싸워서 해야 돼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까지 뭐 몇 년, 몇 달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세를 들어가실 때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있어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걸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걸 들으면 나중에 집주인한테 돈을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대신 저한테 줘요. 그래서 결국 가장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세입자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일 피하고 싶어 하는 걸.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주 동의가 있거나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입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네, 그럼요. 네, 법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저는 다행히도 저걸 제가 직접 신청해 본 적은 없거든요. 천만 다행이죠. 네, 근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즉시 가서 법원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집주인이 나 2달 뒤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로 얘기했는데 나 그때 뭐 돈 못 돌려줄 것 같은데 다음 사람 뭐 구해줘야 돌려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집주인이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엔 좋은 말로 좀 하시다가 처음부터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엔 좋은 말로 하시다가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이때 이 돈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 나갈 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나는 임차권 등기 할 거야 라고 좀 강하게 나가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싸우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야지 집주인이 정신 차리고, 야,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리게 돼요. 네. 중요한 거는 며느리 집 신경 쓰임 아니고 사위 집 신경 쓰임 아니에요. 이거 사진 찍었다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처갑 신경 쓰임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나중에 한 몇 달 지나면 그때 뭐 있었는데 며느리 집인가? 막 몇 자 찾고 이러거든요. 위자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계양구에서 강의를 들을 때 시민 교수가 나와서 뭐 신경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소유권 그리고 조금 더 봐줘서 근저당권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걸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처가압 신경쓰임. 자, 시작. 처가압 신경쓰임.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짐을 싸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4분 남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네. 네. 이것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집값이 1억인데 보통 집값에 많아야 70%, 8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많아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 이제 대출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안 넘기는 게 세입자인 나한테 그나마 안전합니다. 네, 이런 경우 있겠죠. 집값은 1억이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그러니까 근저당이 5천이라면 보증금을 2천을 넘지 않게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법에 정해진 건 없지만 되게 안정적인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억 집에 이렇게 많이 해요. 1억 집에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 담보대출 5천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7천만 원 전세 놓으면서 5천만 원 근저당권은 갚아요. 네. 이런 경우라면 조금 괜찮아지겠죠. 오늘 마지막 퀴즈 요것만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올해 혹시 집 구하신 분 계신가요? 올해 난 부동산 계약했다. 올해 없으면 지난해 했다. 네, 지난해. 네, 얼마 안 되셨죠? 그럼 기억나실 겁니다. 집을 요즘은 먼저 검색한 다음에 어플이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집 보겠다 하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 이런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과 보통은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겠죠. 집 구할 때 등기부는 언제 확인해야 될까? 자, 네.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할 때부터 등기부 확인해야 된다. 없고요. 네, 집 볼 때 확인해야 된다. 집 볼 때. 집 보기 전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할 때 확인해야 된다. 가계약할 때. 네, 좋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계약서, 가계약 전에. 네, 계약서 작성 전에 봐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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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때마다 네. 해야 돼. 네. 잔금 치를 때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 100점. 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돈 넣기 전에 꼭 확인해 보는 겁니다. 돈 넣기 전에. 첫 번째, 보통 돈 넣기 전이라면, 이때 3번 가계약할 때가 되겠죠?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 집이 대출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 쓸 때 또 봐야 됩니다. 왜?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보통 한 2달 뒤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가는데 잔금 보내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 집주인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또는 임차권 뭐 처가압 신경쓰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돈 넣기 전에 등기부를 그때 최신 버전으로 따끈따끈하게 뽑아서 보는 겁니다. 가급적 3번 권장해드리고요. 네. 그 요즘은 중개사분들이 이때마다 다 확인시켜 드려요. 네. 네. 다 확인시켜 드려요. 네. 왜냐면 중개사고 나면 저도 일 못하고 몇 원 물어줘야 되고 네. 하니까 이게 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시간 반이 저한테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잘 가세요. 네. 네.